고려대 2022 인문사회 편입 논술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분배정의 실현 방안. 이거는 지금 보면은 얘도 복잡해. 항상 복잡해. 얘는 자 2, 3, 4를 보자. 정의로운 분배는 어쩌고 저쩌고. 얘는 이제 최소 국가 나오는 거 보면 로버트 노지게 선생님 공정에 대해 쓰고 있지, 그지? 자유 지상주의라 그래. 개인의 자유는 어떤 식으로든 건드려서 안 된다는 거. 그 내용이고, 얘는 이제 뭐, 왕이 풍요롭고 국민이 빈곤하면, 그러니까 위정자가 할 일, 분배정의, 뭐 그 얘기고, 여기는 자료 해석이 나와 있어. 지금 이 문제는 좀 시간이 걸리겠네.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봐봐. 2, 3, 4의 관점에서 거꾸로 돼 있어, 그지? 1에 제시된 불평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 논해. 거꾸로 돼 있어, 그지? 2, 3, 4. 자, 이제 주제는 불평등이야. 불평등에서. 분배정의야, 분배정의. 그러면 벌써 봐봐. 1에 2, 3, 4의 논지 관점들을 찾아내. 거꾸로 지금 찾아내면서 1에서 이 연결되는 것들을 다 찾아내는 거야. 이게 지금 되게 재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거꾸로 뒤지는 거야. 정의로운 분배는 합당하게 획득한 재화를 자유롭게 교환할 때 결과에 상관없이 정의롭대. 좀 시간이 걸리더라. 읽어볼게. 어떠한 선천적 불리함을 해소하는 목적의 세금도 자유로운 의사와 교환 의지에 반한다면 저래. 그러니까 누군가를 분리하고 도와주고 뭐 이래도 어떤 경우로도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개인의 그 경제 활동의 자유를 꺾으면 안 된다는 거야. 절대 정의롭지 못한다는 거야. 이 로버트 노직은 존 롤서하고 드워킨하고 이 세 분이 하버드 대학의 이 세 거두들이야. 각자 방향이 다른 정치 철학에서. 근데 아주 되게 멋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굉장히 멋있게 생겼어. 그러니까 미국이 자랑하는 미국이 철학적이 좀 세운 지가 얼마 안 돼서 빈곤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정치 철학, 우리도 내세울 철학자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롤스, 노직 이런 사람들이야. 그리고 드워키는 법철학자고 다 정의에 관해서 이제 얘기한 사람인데, 그래서 정의로운 분배 원칙은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어떤 대상물에 자신의 노동을 가하여 최초로 사유재산을 삼은 정의로운 그러니까 취득, 이전, 교환 이런 것들은 전부 개인 몫이라고 해요. 그 당사자 몫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최초의 취득. 자신의 노동에 의한 결과뿐 아니라 타인에 의해 이전, 양도된 거에 대해서도 소유권, 양도의 원칙이 있다는 거야. 일단 내가 가지게 되면.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부정의로 인해서 현재의 소유 상태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이 잘못된 걸 시정하고 부정의로 교정할 수 있는 원칙. 모든 것. 이걸 통합하면 뭐야? 개인이 이룬 거는 다 개인 몫이라는 거야. 이거를 소유관리론이라 그래. 소유권에 대해서 개인이 철저하게 가지고 있다는 게 소유관리론 여기 있잖아. 그래서 국가는 최소 국가, 야경, 도둑 잡고 뭐하는 어떤 개인의 그 어떤 서로 침해를 주고 이런 것만 빼고는 어떤 식으로든 개인의 경제활동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걸 최소 국가론이야. 로봇직이. 미국적인 사고지. 개인이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획득한 것을 국가가 보호해 줄 수는 있어도 과세를 통해서 자꾸 우리 사회도 보자. 부자들한테 부유세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사람이야. 알겠어? 왜 부유세? 그 사람들이 정당히 읽은 거를 이 사람이 옳다 그러다는 생각을 이런 선입견을 버려. 이 사람 주장이야. 그걸 왜 남한테 줘야 되지? 이 로직 그 관점에서 보면은 불평등 그건 개인 몫이라는 거지, 그지? 개인의 노력, 능력, 업적에 따른 거고 어떤 식으로도 분배하면 안 된대. 그래서 이분은 어디까지 얘기하냐면은 부자들한테 부유세를 일종의
징벌적 과세, 뭐라 그러나, 강제노역과 다를 바가 없대. 어? 알겠어? 어? 강제노역과 다를 바 없대. 그 정도로 세게 말하는 사람이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개념어가 하나 있어. 역차별. 역차별이라는. 그거는 역차별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지? 꼭 알고 있어야 돼. 중요한 키워드야. 따라서 국가는 절도, 강도 등 같은 범법 행위를 교정하는 교정적인 정의에만 담당할 뿐이지 분배 정의에는 경제적인 일체 관여하면 돼. 최소 국가만이 필요하다. 알겠지? 근로소득 과세에 반대했지만 타인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게 하는 여기만 한정된다는 얘기야. 자, 소유 권한, 소유권적 정의라 그래. 소유의 권한을 따라 재산의 취득 및 이전 양도 과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결과로 결과적 평등이라 그래. 결과. 분배 정의는 공정하고 국가는 그 소유와 처분에 대해서 일체 간섭을 할 권리가 없다. 과세를 통한 재분배 역시 일종의 강제 노역과도 같아서 강제노역 시키면 안 되잖아. 어떤 이유로든 국가가 공동선, 사회적 이익 이런 걸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는 것은 옳지가 않대. 이거를 가지고 이 불평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여기 막 교육 나오고 지금 복잡해. 잘 봐. 좀 이거 그때 안 했었다고. 이거 보자. 그 다음에 염구는 공서화가 제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때 공자에게 잘 봐. 이 문학 제시문은 비유와 상징, 반어, 역설, 함축 이런 다발이라 그랬어. 그래 전체를 먼저 봐야 된다고 그러고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공자에게 공서화의 홀로 남을 어미를 위해서 곡식을 청했대. 공자한테 제자들인가 봐. 공자는 6말 넉대를 주어라라고 말했대. 이에 공서화는 더 많이 청했대. 그랬더니 공자는 2말 넉대를 더 주어래. 더 주래. 그런데 영구는 800말을 주었대. 응? 이에 공자는 불쾌히 여기며 영구가 공서화가 제나라로 가는데 살찐 말수레를 타고 가볍고 호사한 가죽 옷을 입고 가는구나. 그러나 군자를 궁박한 일을 구제하지 부유한 자에게 보태주지 않는.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지. 부자들의 탐욕은 끝도 없는 거지. 그치? 그 얘기를 지금 지적하는 거야. 보자. 그래서 어려워. 원원이 공자의 사신이 되는 녹봉으로 900말을 주었다. 원원은 이를 사양하였다. 그러나 공자는 사양하지 말라. 쓰고 남으면 고을 이웃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했대. 그러니까 벌써 공자는 이 공서와 저 새끼는 많이 좀 달라. 그러니까 달라면 다 줄게. 근데 저건 자기 사익을 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원원 얘기는 저놈은 분명히 나눠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치? 훗날 공자의 제자들은 이를 육아사상으로 발전시켰다. 기근으로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예공이 공자 제자 유학에게 해결 방법을 물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충실히 얘기했지. 주나라 세금에 대하여 유학은 일할법 10분의 1을 납부하는 거 제시했대. 이에 노예공은 이할법으로 하여도 국가 재정이 어려운데 일할법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재정이 고갈나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에 유학은 왕이 덜 풍요로워도 백성이 풍요로우면 나라가 풍요한 것이고 왕이 풍요롭고 국민이 빈곤하면 백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자, 분배정의에서 지금 무슨 함의를 하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란 말이야. 무슨 생각이 나야 돼? 분배정의 실현하려고 그러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뭐라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나와야 돼. 관리자 또는 위정자의 청렴함, 솔선수범이 없으면 말짱도루묵이라는 거야. 알겠지? 위정자가 탐욕을 부리면은 말짱도루묵이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맞잖아.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여든 야든 기득권들이 지금 이 탐욕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힘든 거란 말이야. 그치?
공직자는 이 청년 그 얘기야. 자, 선생님이 어떻게 요약을 했나? 그걸 읽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소유권적 자유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위정자 역할을 해요. 부유하여도 스스로 절약하여 쓰고 남은 것을 남을 위해 쓸 줄 아는 사람이라면 공급을 후하게 나눠줘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낭비할 뿐이기에 공급을 많이 졸바쳐 말짱 도루묵이다. 그지? 개인 곳간에 채워놓을 뿐이다. 우리 위정자들 정말 반성해야 돼. 우리 여러분들 그 장관이라는 청문회 하면은 죄다 그냥 막 그 편법으로 부동산 사들이고 자식 편법으로 대학 집어넣고 이런 짓 하잖아. 그거야 그거. 그의 제자 유학은 위정자는 자신보다는 백성의 안위를 우선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약자를 우선하는 재분배 정책이 중요하고 그 실현을 위해서는 지도층이 약자를 우선해서 배려하는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런 걸 읽어내야 돼. 전체를 보란 말이야, 그지? 자꾸 보고. 분배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지도층의 솔선수범 이런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자. 이제 살을 봤더니 가구당 교육비, 이제 아까 교육이 60만 원 이상 지출비용, 총소득 크고 굵게 뭐라 그랬지? 600만 원 초과하고 미만 가고 그러면은 소득이 부모가 많으면은 교육비 지출이 많다는 얘기고, 이는 서울시 청년이 생각하는 계층 사다리 상승 가능성을 봤더니 2011년에 비해서 부정적으로 되게 많지. 지금 더 심하겠지, 그치? 자꾸 끊어먹잖아, 그치? 가재 붕어 개구리 되라 그러면서 지들만 지금 계층 사다리 다 끊어먹었잖아. 세 번째는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자 여기서 또 되게 중요한, 여기까지를 보자. 고교 이후 대학 진학, 이거 상당히 어려서 여러분 봐봐. 선취업 후 대학 진학, 고졸 취업, 즉 우리 거의 다 100% 대학 가잖아. 고교 졸업 이후 대학 진학한 게 높지, 그치? 그런데 그리고 고졸 취업은 낮지. 근데 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대학까지 다 보낸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선취업 후 대학 진학이 있어. 이게 부모의 소득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선취업 대학 진학을 한대.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야 돼. 이거랑 사람 같이 보란 말이야.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률이 고교 진학 졸업 이후 대학 진학 이 많겠지, 그지? 대학자들. 근데 고졸 취업이나 선취업 후 대학 진학도 그렇게 확 차이는 안 나지, 그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고민해야 돼. 요런 게 출제자의 의도야. 알겠지? 숨어 있는 거야. 요거에 답해달래. 어디서 찾아? 1번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1번에서. 그냥 찾으면 안 나오지, 그죠? 자, 봐봐. 소득이 높은 가정과 낮은 가정 자녀 교육 지출 비용은 크게 차이 난다. 그림 1이지. 2011년 대비 2020년 서울시 청년들의 계층 상승 가능성을 비교하면 긍정으로 생각하는 청년 비율은 같지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 비율이 크게 늘었다. 그림이 있지. 이거 안 써도 돼. 해석된 결과가 더 중요한데 지금 설명하는 거야. 부모 월평균 소득이 높은 가정의 학생들은 고교 이후 대학에 진학하는 하거나 선취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반면 낮은 가정의 학생들은 고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하는 걸로 나타났고, 그림 3이 있지.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률은 고교 이후 대학에 진학한 학생, 선취업 이후 대학에 진학한 학생, 고졸 취업 학생 순이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거지, 그지? 큰 그런 것들 보란 말이야. 자, 이게 무슨 뜻일까가 중요해. 이거 안 써도 돼. 구구절절히 해서. 부모의 소득 격차가 가정 내 교육 지출 비용 차이로 이어지면서 자녀의 대학 진학률을 낮추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경제적 취약 가정의 계층 상승 욕구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그치? 그와 함께 자, 그 다음이 중요해. 선취업 후 대학에 진학한 청년과 고교 졸업 후 곧바로 대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취업률이 대학 진학 후 대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취업률에 비해 크게 낮지 않다. 말도 안 나와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것 같아. 이게 그냥 함의하는 거는 교육의 역할이 어떤 건지를 지금 봐야 되는 거야. 세 가지를 지금 봤어. 그치? 개인의 경제적 이윤축 자유를 꺾으면 안 된다.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분배적인 실현을 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를 해. 가난의 대물림 이런 걸 안 하려고. 자꾸 맞춰보란 말이야. 자, 거꾸로 지금 찾아야 되지. 자, 볼까? 어려워, 지문이. 노동소득의 불평등, 특히 임금 불평등은 사회와 국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너무 목이 아프네.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 중 하나가 교육과 기술 간의 경주래. 여기 나온 것들은 제재야. 이게 주제. 얘가 무슨 설명을 하는? 교육과 기술 간의 경주래. 서로 엎치고 덮치고. 자, 봐봐. 이게 뭐? 이 이론은 무슨 뜻이? 이론적으로 두 개의 가정을 바탕한데. 이론적으로. 첫째, 한 노동자의 임금은 그의 한계 생산성. 여러분들 경제 용어에서 한계 생산성 이런 걸 알아야 돼. 총 효용, 한계 효용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그림이. 예를 들어 빵을 하나 먹으면은 배고플 때 먹으면 총 효용 만땅이지, 그지? 근데 두 개, 세 개 먹으면은 점점 맛이 없어지지, 그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 그래. 알겠어? 생산성도 마찬가지야, 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한계 생산성이 응? 점점 감소하고 뭐 이러는 거야. 즉 그가 일하는 기업이나 이 한계 생산성에 대한 개별적 기여도가 동일하다. 이건 뭐야? 한계 생산성 균등의 법칙이라 그래. 이거는 기계들 작업 같은 것들 있잖아, 그치? 매번 똑같이 일어나잖아, 그치? 사람은 그게 아니다. 어려워. 그래서 특히 이쪽에 잘 모르면. 둘째, 노동자의 생산성은 무엇보다도 그가 보유한 기술 그리고 그가 속한 사회 내에서의 기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좌우된다.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소성의 원리야. 내 생산성은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못 가르칠 것도 없지. 영어 가르치는 영어는 나보다 잘하는 놈들이 많아. 그치? 근데 논술에서는 내가 몰라. 내가 이러고 하면 우쭐거리는 게 아니지. 더 희소성이 있지. 그치? 여러분들 학원 논술 학원비가 왜 비싸냐고. 희소성의 원칙에 따른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은 그치? 다만 그냥 무면허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만은 너무 어려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런 데를 찾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치? AI 시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여러 직종이 있는데 기계의 지배를 받는다. 택배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배달의 기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지. 응? 고롭다고. 그치? 한계 생산성이 되게 떨어지는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먼 장래를 내다보고 가란 말이야. 문해력을 길러. 그래서 되게 중요해. 실제로 기능의 공급은 다른 무엇보다 그래서 재교육이 중요한 교육제도가 되게 그래서 중요한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 그치?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 전문대 있잖아. 우리 때 애들 전문대 간 애들 많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요새 지금은 그래 이가 아파가지고 치과를 옛날 살던 동네 많이 가는데 거기 가보면은 치과 의사는 한두 명이지. 밑에는 뭐야? 저 전문대 나서 치기공사 뭐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치? 어? 그 얼마나 힘든 일이니. 그치? 스케일링 다 하고 뭐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사무소 가봐. 회계사 사무소 가면은 회계사 그냥 중요한 것만 가서 이제 기업 가가지고 감사하고 뭐 하는데 기본 수익은 기장 여직원들이 다 한단 말이야. 해마다 저기 세무서 신고할 때 보면 아주 날밤새 온단 말이야. 어? 노가나. 여러분들 책 쓸 때 있잖아. 선생님 단순 노가다 직업하느라고 여기가 막 아파가지고 이거 다 맞추고 하느라고
여러분들 저런데 어디 보면 뭐 애니메이션 또는 무슨 뭐 저기 뭐 무슨 저기 판교 이런 데서 무슨 뭐 IT 기업 다닌다 그러잖아. 까보면 거기 노가다 많아. 알겠어. 그냥 맨날 그림 그리고 만화 그리고. 그래서 오래 못 버텨 걔네들이 아주. 그런 직업을 하면 안 돼. 위에서는 머리 굴려가지고 뭐 스토리보드 짜고 막 이거 알고리즘 짜고 그러는데 밑에서는 생 노가다라는 거야. 알겠어. 상담소는. 그 얘기야. 응? 교육제도가 생산성, 그 다음에 희소성 이런 것들을 거의 좌지우지한대. 여러분들이 맞는 얘기잖아.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러한 교육 과정을 밟았는지, 교육의 질은 어떠한지, 교실에서의 이론 수업이 현실에 적합한 전문적 경험에 의해 얼마나 보완되는지 등이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기능에 대한 수요는 무엇보다도 사회가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이용이 가능한 기술의 상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그치? 되게 재밌는 거야, 여러분들. 선생님, 삼성 입사했을 때 있잖아. 삼성전자 발령받으면 사표냈어. 그때. 수원 가서 근무하기 싫다고 그러고 그 정도로 그때 열악했어. 알겠어? 어? 다 사표내고 애들이 불쌍하고 전부 그러니까 광곡 제일기획이 아니면은 자 무슨 그때는 삼성이 동방생명이래 안국화재 삼성화재 뭐 이런 데서 근무하려고 그러고 삼성물산 이런 데 삼성전자 이런 데 안 갔단 말이야 그냥. 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역전이 돼 버렸지. 그치? 걔네 사주 주식도 많이 받고 그치? 어? 굉장히 높은 거. 그런 거야. 사회가 수요 어떻게 그 사회가 요구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업 선택할 때 당장의 인기 직종 이런 거에 현연되지 말란 말이야. 그만큼 먼 데를 보란 말이야. 주변에 대기업 같다고 그 막 부러워하고 연봉 뭐 1억 1억 걔네들 40 이전에 다 나오게 돼 있어. 오래 못 버텨. 기업이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다 쏙쏙 빼고선. 그러면 40살부터 80살까지 뭐하고 살 거야? 거기서 부품처럼 살았는데. 그지? 그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길게. 자기 주특기 전문적인 걸 가져야 되는 거야. 앞으로. 환경이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바뀌고 있잖아. 지금. 그걸 잘 봐야 돼. 나중에 내가 시간 되면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기능에 대한 수요를 무엇보다 사회가 소비하는 서비스, 기술에 의해서 이와 같은 요인들에 관계되든 간에 교육제도의 상태와 기술의 상태 두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술 발전, 교육에 따라서. 그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되게 재밌는 게 또 이게 되게 어려워서 자꾸 이해를 도와주려고 지금 시간 들여서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 학교 대학 들어갈 때 심리학과 인기 없었어? 어? 심리학과가 인기 없는 학과 중에 하나야. 거기가 아주 그냥 우리 때는. 그런데 지금 연대 심리학과 난리지, 그지? 응? 최고예요, 저 그지? 왜 그럴까? 사회가 요구하거든. 거의 과학화되고 네이버 거기 헤드 알고리즘 짜고 막 그 헤드들 보면은 누가 있는지 알아? 통계학과 애들, 심리학과 애들, 사회학과 애들. 이쪽에서는 저기 뭐 컴퓨터공학과 애들 이런 애들이 머리들이 모여서 한단 말이야. 선생님 학교 다닐 때 통계학과가 이과였어. 이과. 사스 뭐 이런 거 짜고 뭐 이런 옛날에 기술적인 거. 지금 다 문과란 말이야. 왜? 기술적인 거는 이미 알아서 다 하거든. 개발. 그치? 그러니까 통계학과 애들은 통계적인 알고리즘 짜는 애들이란 말이야. 높은 단위에. 그러니까 문과 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게. 물론 양쪽을 다 갖춰야 되겠지만은 환경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야. 환경이. 옛날에 선생님 때는 이과였어. 이과. 연대 응용통계학과 최고야. 최고. 어? 알겠어? 네이버 이런 데가 구글 이런 데. 걔네들 인문학 배운단 말이야. 인문학. 홍대미대. 옛날에도 좋았어. 우리 때도 미대가 별로 없으니까. 홍대미대 옛날 그림 잘 그리면 그랬는데 지금 그림 안 그려. 걔네들. 아이디어 내는 거야. 아이디어. 그리고 미학 공부. 미학 써내고 막 이런 거야. 환경이 다 바뀐 거야. 왜? 이것도 논술 주제였지. 그치?
예술가의 창의성이 중요하냐, 작품이 지가 직접 대중의 인식이 중요한 뭐 여러 가지 가지고 막 간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최소한 이 교육과 기술은 서로 다른 집단에 절대적인 힘에 영향을 미치는데, 하지만 이 두 요인 자체도 다른 많은 힘에 좌우되는데, 하여튼 근데 교육과 기술이 서로 관련성이 있다 그러고, 교육제도는 공공정책, 다양한 교육과정에서에 대한 선택 기준, 재원 확보 방식, 학생과 가족들이 부담하는 학비, 평생교육의 이용 가능성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는데, 사회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여러분들 평생교육 이런 거 되게 많잖아 지금. 이 얘기는 뭐랑 연결돼? 아까 대학 졸업, 아니 고교 졸업 후 취직한 애들도 얼마든지 배울 수,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치? 대학 가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기술의 진보는 혁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거, 실행되는지에 달렸대. 그 혁신에 의해서 너무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그래서 기술의 진보는 새로운 기능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새로운 직업을 창출한다. 기능의 공급이 그 수요와 같은 속도로 증가하지 않으면은, 자, 고등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집단들은 소득에서 쫓아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 고등교육을 받을수록 기술의 속도에 맞춰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교육이나 기술이나, 그래서 교육과 기술은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시너지가 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분배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넓게 봐야 돼. 이런 걸 볼 때 개인의 역할이 있고, 개인은 가정, 사회, 기업의 역할이 있고 국가의 역할이 있단 말이야. 그지?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봐. 기술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선생님 입사했을 때는 신입사원들한테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몇 개 해가지고 전체를 다 뽑았댔어. 그냥 그 기술을 연수해가지고 그때부터 다 가르치는 거야. 응? 그때는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공채 몇 기 막 이렇게 나갔었단 말이야. 지금은 공채 안 뽑아. 거의 경력직으로 뽑아. 이것도 피곤한 거란 말이야. 굉장히 피곤한 거란 말이야. 그 다 돼 있는 애들을 뽑으려고 그러고,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특화돼서 탄탄한 애들을 뽑고,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 요즘은. 옛날에 안 그랬거든. 왜? 돈이 드니까. 돈이 드니까. 반대로 기술은 얘를 계속 혁신되니까 기업 내에서 무지하게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요새는 기술대학 이런 것들이 그 기업 안에 있어. 특히 반도체 이런 것들은 더 심하지. 그지? 굉장히. 그래서 나중에 명장의 반열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뭐 용접을 하든 뭐 하든, 명장들은 은퇴를 했는데 가만히 놔두질 않아. 알겠어? 그만한 연륜을 없으니까 또 쓰는 거야. 알겠어? 내 아는 분은 선박회사에서 명장이었는데 은퇴를 해가지고 편하게 쉬려고 저 시골에다가 땅 집도 다 마련했는데 가만 놔두질 않는가. 그래서 해외 조선소에서 하나 지면서 스카우트 돼가지고 거기서, 응? 명장으로서 가르치고 막 이런 거 하고. 그래서 그분 70 넘었는데도 그냥 정정하게 극과 극으로 갈려. 응? 아무튼 그런 거야. 응? 잘 선택해 여러분들은. 응?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은, 필연적으로 물리학책 이런 것들, 이공계 책들을 좀, 그런 교양 이런 거 많이 봐. 그게 되게 중요해. 응? 이과적인 마인드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 나는 회계사이니까, 나는 뭐니까 아니라 절대 그러질 않아. 알겠지? 응? 융합의 시대란 말이야.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물리학 같은 거 잘 공부를 해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해. 응. 재밌어. 그리고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그냥 따분하게 봐서 그렇지만, 세상의 원리들 이런 것들이, 어? 물리학적으로 가는 거 보면 얼마나 재밌는데. 심리학도 마찬가지고. 기능의 공급이 그 수요와 같은 속도로 증가하지 않으면, 여봐,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거, 저평가되고 밀려나서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거.
이게 이런 뜻이야. 요약하면 사회와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제도와 개인이 습득한 전문 기술이 얼마만큼 상호작용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이루느냐, 거기에 따라서 개별 소득이 큰 차이가 나는 거야. 이해되지, 그지? 이 얘기는 아까 그림을 보면은 꼭 내가 고등학교 졸업만 했다고 기죽을 이유가 하등 없단 말이야. 그죠? 더 많은 걸 기술을 배워서 학습해가지고 교육받아서 더 높은 수준으로 가면 이 사람이 더 많은 소득을 받는 시대가 된 거란 말이야. 노동소득의 불평등은 기술 진보 및 그와 관련한 교육이 개인 능력을 끌어올리지 못할 때 발생한 거야. 그러면 뭐야? 사회와 국가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고 교육의 역할이 중요한 거지. 그치? 자, 여기까지 딱 나왔는데 그러면 얘만 가지고 2, 3, 4를 한번 생각을 해봐. 얘를 가지고 벌써 4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돼 있다는 걸 알겠지. 그치? 4, 지문 4 그림하고 도표하고 그치? 어떤 식으로든 연결돼. 그럼 아까 그림 3과 4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상당 부분 지금 설명하면서 풀어줬네. 그지? 여러분들 이해됐죠? 여기서 주제는 뭐야? 불평등, 분배정의 실현을 위해서 그러면 교육의 역할이 기술, 선순환 작용이 중요하다는 중요한 논점을 하나 뽑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4와 연결하겠지. 그 다음에 봐봐. 제재와 주제를 헷갈리지 말라 그래서 주제는 불평등, 분배정의야. 근데 갑자기 최저임금제. 많은 애들이 최저임금제 갖고 있어. 최저임금제가 여기가 어려워. 잘 봐. 굉장히 어려워. 임금 불평등 형성과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적하죠. 최저임금제. 여러분들. 최저임금제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난리, 자영업 몰락이네, 뭐 시끌시끌하고 그랬잖아. 갑자기 막 올려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우리 많이 못해. 저기 뭐지 뭐지 여러분들 금요일도 시간이 돼? 금요일 되면은 내가 녹화를 해줘. 금요일도 하자. 간단하게. 알겠지 그지? 어? 안 되겠다. 그지? 금요일도 이렇게 돼가지고 최저임금제 때문에 저기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어디야? 저 음식점이 돈 아끼려고 다 뭐로 바뀌어 막 그냥 뭐야 이렇게 뭐 찍어가지고 주문하고 이런 거로 막 바뀌고 그치? 로봇 등장하고 막 난리치잖아 그치? 어? 다 그게 그런 일이야. 이게 잘 봐야 돼. 이게 무슨 뉘앙스냐면 근로자들한테 최저임금제가 왜 시행이 됐어? 최저임금제를 높이면은 불평등이 해소될 거라고 본 거야. 알겠어? 더 높은 시간당 임금을 주니까 저임금 근로자들이 좋을 거 아니냐고 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튄 거란 말이야. 아까 얘기한 로봇이 등장하고 뭐 이러면서 임금이 절감해야 되잖아.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 다 가난해지는 거잖아.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그 얘기. 그걸 유출해야 돼. 자, 볼까? 각 국가에는 이 문화마다의 고유한 역사와 사건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노동시장의 규제들은 사회정의에 대한 각 사회의 인식과 규범에 따라 결정될 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사회, 정치, 문화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에 실제로 최저임금제가 필요한 이유로는 우선 특정 노동자의 한계 생산성을 측정하기가 항상 쉬운 게 아니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저놈이 일을 잘하고 생산성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그치? 어떤 선생님이 자꾸 예를 들어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각인데 선생님이 주말마다 저기 동대문 이런 데 가가지고 LP 모으는 게 취미인데 거기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 바글바글해. 싸고. 근데 너무 놀란 게 거기 여자 직원 남자 직원도 있는데 그중에 특히 한 여성 직원이 거의 선수야. 선수. 쫙쫙 부은 걸 막 분배하고 뭐하고 와 내가 놀랬어. 저렇게 일 잘하는 애가 있나. 근데 우리 딸 같은 애는 옛날에 카페 아르바이트 한다 그랬다가 걔는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하는 애야. 나랑 달라가지고
왜 안 가니 그랬더니 잘렸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씹어줬지. 너는 잘려도 싸고. 걔는 그런 걸 못해. 집에서 라면 하나 못 끓이는 애가. 그냥 꿈지락거리고. 갑옷 카페 보면 나오잖아. 그치? 그럼 누구 쓸라 그러겠어. 그치?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잘못되면 자꾸 도태되는 거야. 이런 데서는 어떻게 돼? 최저임금제 올리면은 아까 기업처럼 기술 참고선 애를 가르쳐가지고 수준 높이 이거 안 한다니까. 바로바로 그냥 해고시키고. 그 얘기야. 대부분의 경우 측정된 한계 생산성 추정식 대략적이다. 절대적인 수치가 아닌 생산성의 범위를 제시하는 정도일 것이다. 특히 기업으로서는 임금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매출 변동에 따라 계속해서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여금이나 다른 성과금의 활용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자 여기 되게 어려워. 고용계약의 일부분으로서 노동자 월급을 보장, 일종의 임금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에 맞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무지하게 어려워.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그랬어. 아까 그 둘을 해석을 해줄게. 어려워서. 한계 생산성이 낮은 미숙련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은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미숙련 노동의 요소가격 인상을 의미한다. 이해됐죠? 이때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 미숙련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다. 누구든지 자르고 고용할 수 있다면 이게 완전 고용이라 그래. 이걸 알겠지? 이러면은 노동 간 대체가 가능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잘라버리고 숙련대례를 뽑을 수 있어. 최저임금제는 미숙련, 이거 중요한 미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완전히 감소되겠지, 그치? 잘하는 놈만 돈 더 주고 부른단 말이야.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어려워. 이게 이해됐죠? 엉뚱해. 임금 노동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최저임금제 적용은 내가 원치 않았는데 자발적인 실업이야. 비자발적 실업. 너 나가. 잘라.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야. 그치? 오히려 한계 생산성 낮은 근로자한테 그래서 불리하게 작용한단 말이야. 이렇게 미숙련 노동자들은 자발적 기술 습득을 통해 높이려, 한계 생산성을 높이려 일부는 들겠지. 그치? 그럼 그건 또 기업이 담당하듯 자영업부 누가 또 담당해줘. 개인이 돈을 더 들든지. 그치? 돈을 더 쓰려고 그러면 불평이 또 고착화되는 거고.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 또 하나 얘기야. 이런 거 얘기할 때 항상 대상들을 다 떠올려야 돼. 개인, 기업, 기업사, 사회, 국가. 알겠지? 그지? 그래서 그 입장을 다 봐야 돼. 이해되죠? 기업은 최저임금제 실시 후 높아진 임금을 보전하려고 내렸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돼? 한편으로는 잘라버리고 한편으로는 얘도 데리고 있어야 돼. 기술 교육을 통해서 미숙련 노동자를 숙련 노동자로 전환하려고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려고도 막 가겠지. 그치? 이런 양쪽의 작용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야. 이해돼? 이때 어느 정도의 숙련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고급 직업들 있잖아. 무슨 기술직 같은 거는 기업에서 기꺼이 돈을 들여서 감내하려고 그러는데 서빙하고 이런 거는 그냥 바로 잘라버리겠지. 그지? 양극단으로 간단 말이야. 지금 그 얘기를 다시 봐봐.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그때 안 했구나. 중요한 거에서 오늘 이거를 많이 해야 돼. 여기서 보면은 자, 봐. 상여금, 성과금 활용을 이것도 하면서 고용계약 일부분으로서 고용계약을 맺을 때 노동자의 월급을 보장하는 일종의 임금보험을 제공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최저임금제가 내가 너한테 이런 비용을 했을 때 너는 생산성이 모자라면 너 가서 배워와야 돼. 이 정도 돼야 돼. 대신에 내가 그래서 보험식으로 지금 보장을 해주는 거야. 안 되면 너 잘려 이런 거야. 말 안 해도 예를 들면은 보험이라는 특성을 봐봐.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기대이익을 갖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업이든 생산성 떨어지는 애를 함부로 그 사람을 고용하면 리스크가 큰 거 아니야. 그죠? 어? 자, 그러니까 서로 시너지를 내려고 그러면 이게 일종의 보험같이 되면은 개인도 분발하고, 그치? 기업도 그러고. 보통 보험이 어떤 역할을 하냔 말이야, 여러분들. 직장 가면은 세금을 어떻게 내? 고용보험, 무슨 연금보험 같은 거 낼 때 개인이 몇 프로인지 몰라. 예를 들어 반을 내고 기업이 반을 내잖아. 그치? 그런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이해가 돼? 어? 서로 윈윈 하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그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까 기술, 한계 생산성을 높이는 관점에서 보면은 개인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고 기업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2, 3, 4를 한번 봐봐. 어디랑 연결이 쉬워져 지금. 2번을 보면은 뭐로 돼 있어 거기 보면은. 기업은 개인하고 기업을 동치의 관계를 보라는 말이야. 기업이든 개인 절대로 자기들이 벌어둔 돈에서 손해날 짓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소유, 이전, 자유, 언제든지 소유 권원의 원리라 그랬잖아. 소유권을 처음에 가지고 있으면 철저히 그 사람 거라고 어? 기업도 마찬가지잖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 그치? 현소양 지금 띵 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고 있지 지금? 어? 글쓰기 되게 어려워. 그 얘기야 지금 이게. 여기서 이럴 때 일종의 임금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에 맞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를 자꾸 추론해야 돼. 보험이 뭘까? 장래 이익을 보전하는 건데 보통 보험을 보면은 그래서 더 큰 이익을 원하는 거잖아. 그치? 어떤 일이 있을 때 서로 윈윈이 되고 이러는 것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기업 보면은 어디 보면 뭐 4대 보험 뭐 보장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맥락이란 말이야. 그지? 4대 보험 한다 그러면 개인들은 아씨 돈을 되게 많이 뜯어가 그러는데 기업이 되게 많이 내는 거란 말이야. 기업은. 자, 거듭 읽어서 선생님 여기 설명해 놓은 거 잘 봐. 그 다음에 그래서 자 최저임금제를 지금 지지하는 이유를 지금 되고 있어. 첫째 이유는 보험의 성격이다. 서로 윈윈하는. 그지? 개인의 실력도 기술력도 끌어올리고 그지? 기업도 혁신할 수 있고. 두 번째 또 다른 고전적 논거는 기업 특수적 투자 문제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 다 설명.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특정한 기능과 과제들은 종종 노동자들에게 다른 기업들에서는 소용이 없는 그 기업들마다 특별한 뭐 생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지? 딴 데서 소용이 없는 거. 이때는 어떻게 돼? 거기서 잘리면 황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그런 게 많잖아. 따라서 임금이 사전에 결정되지 않는다면은 노동자들도 그 기업에 필요한 만큼의 투자를 하지 않을 거잖아. 바로 한쪽 빼겠지. 미쳤니 내가 저기다가 온전히 내가 투자했다가 너 나가 그러면 그 기업 아니면 써먹을 데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특수적인 투자네. 지금 이게 무슨 이와 같이 기업 특수적 투자는 아마도 고정된 급여 체계를 옹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논거예요. 그러면 고정된 급여 체계라는 게 뭐야? 안정되고 많이 주고. 그런 개인 입장에서는 특수한 일을 담당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잖아. 그지? 딴 데서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임금으로 보존해줘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최저임금제가 중요한 거다. 그 논리야. 알겠어? 상당히 어렵지? 여러분들 이야기가. 어렵다는 것보다 어색하지. 그지? 이런 경제지문 나오면은. 자꾸 읽어서 친숙해지라고. 좀 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고용주들이 노동자들보다 협상력이 더 크고, 이게 무슨 더 가장 단순한 경제 모델에서 발견되는 순수하고 완전한 경쟁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협상을 우리 입사할 때 보면은 뭐 항상 갑이 누구야? 갑이 기업이잖아, 그치? 을이 누구야? 응시자잖아. 그렇잖아. 그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지원자가 많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임금 협상할 때 되게 새가슴이 되지, 그치? 임금에 엄격한 규칙을 부과해. 그러니까 딱 가서 너 얼마 써봐. 너 얼마 받고 싶어? 그러면은 쫄아가지고 됐어. 아, 나는 10만 원 받고 싶은데, 시간당 15,000원 받고 싶은데 10,000원만 주세요, 이런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걸 최저임금제로 15,000원씩 내야 돼. 딱 그러면 누구 이익이야? 지원자 이익이자, 그 얘기야 지금. 알겠어? 고용주들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 지역 노동시장에서 소규모 고용주 집단이 수요를 독점하고 있다면, 즉 지역 노동력의 이동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 집단이 사실상 유일한 고용 창구일 경우에 독점적인, 지네 멋대로 싼 가격에 막 고용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돈도 못 받고 나쁜 놈들 많았잖아, 싼 임금에. 그거를 다 국가에서 보호해 준 거란 말이야. 그것도 최저임금제 일환이란 말이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노동자, 그 외국에 뭐 베트남이든 어디 뭐 네팔이 와가지고 일을 했는데, 얘네들이 숙련 노동자가 돼버린 거야. 그다음부터 이 고용주들이 깨달은 게, 얘네가 나가면 아주 골치가 아픈 거야. 응? 대체가 안 되고. 그래서 얘네들이 본국으로 돌아갈까봐 전전긍긍하는 기업이 많아요, 공장들이. 알겠어? 지금은 성실하고 일 잘하고, 그지? 우리처럼 뺀질거리지 않고. 응? 세상 참 웃기지, 그지? 응? 세상 참 웃긴단 말이야, 그렇게. 그래서 요즘은 그 노동자들을 뭐 구타하고 임금 떼먹고 그랬다는 거 별로 안 들리자. 그랬다는 작살 나거든, 아예 그냥. 응? 선생님 젊었을 때, 직장 다닐 때 굉장히 심했거든, 그런 게. 그 얘기야. 이들은 가능한 한 임금을 낮춰 자신들의 우위를 악용할 것이다. 하려들 것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그들은 어쩌면 노동자의 한계의 생산성보다 임금을 더 낮출 수도 있지, 그치? 그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부과하면 경제는 경쟁적인 균형에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그치? 수요 공급에. 나중에 선생님 여기서 수요 공급에 그런 것도 한 번씩은 봐봐. 이해돼. 고용 수준을 높인다는 점에서 공정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라는 거야. 이게 두 번째 이유야. 첫 번째는 임금보험적인 역할. 두 번째는 고용주의 권한 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그치? 명제로 정리하라 그랬어. 그래야 들어간다. 불완전한 경쟁을 바탕으로 한, 불완전 경쟁이라는 게 뭐야? 수요와 공급, 사용자와 노동자의 이 수요가 안 맞으면 어느 한쪽이 피해보는 불완전 시장이 된다는 말이야. 이런 모양 최저임금제를 정당화하는 가장 명확한 근거다. 즉 최저임금의 목적은 어떤 고용주도 자신의 경쟁 우위를 특정 한도를 넘어서까지 악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지금 두 가지 논점이 있어, 그렇지? 얘를 건드려야 된단 말이야, 이 안에서. 이 문제가 지금 마구 섞어놨어 지금, 그치? 거꾸로 들여다보라고 그러고. 이 안에서 지금 최저임금제 두 가지 토픽이 나왔어. 첫 번째는 기술과 교육의 상호관계를 얘기를 했고, 교육의 중요. 두 번째는 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제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야 지금, 그치? 이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어려워 이게. 자, 이건 뭐야? 특히 사회 내의 분배 정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최저임금제는 노동소득 불평등의 형성과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저임금제가 필요한 이유는 특정 노동자의 한계 생산성과 관련한 원초적 불합리를 교정하는 일정의 보험과도 같아서 구성원들의 이해에 부합하고 기업의 특정 업무에 맞춰 개인의 기능을 특화할 때 치르게 되는 일종의 기회비용과도 같다. 기회비용이 뭐야? 대안선택비용이라는 말이야. 기회비용 읽어봐.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경제학에서. 내가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차선의 선택지보다 더 높은 거,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바깥에서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술을 먹을 친구하고 먹을 수도 있고 뭐를 할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은 거는 지금 공부하는 게 기회비용이 가장 높다고 지금 본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적어도 나가서 한 시간에 시간에서 한 10만 원을 버는 거 그 이상으로 벌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또 거기다 비용까지 지출한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합당한 뭔가를 얻어가지 않으면 기회비용을 낮추는 거야. 좋을거나 딴짓을 하거나 빠지거나 그러면.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가르치고 배우는 거는 동시행 관계라 그래서 의무와 권리 관계.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태만하게 하고 그러면 따져야 돼. 이럴 권리가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 자체가. 권리를 찾으는데 왜 안 찾아? 어?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주와 노동자 간 경쟁의 균형을 이루고 고용 수준을 높인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규제 정책이다. 그죠? 자, 이건 어떻게 해서요? 노동시장의 불안정에서 기업이 노동시장에서 갖는 독점적, 우월적 지위, 노동시장의 수요 독점이지. 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량 증가만큼 임금을 한계 생산성 이하로 낮추려는 데서 오는 기업 착취가 발생할 수 있지. 그지? 이 경우 최저임금제 실시는 고용수준과 노동의 한계 생산성을 동시에 높이면서 시장 균형을 형성함으로써 기업의 경쟁 우위를 규제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래 제시된 소득 불평등 해소 방안 최저임금제 실시를 보면 자, 다 뒤져. 개인은 전문 기술 습득으로 노동의 한계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 그치? 더 많이 받은 거로 자기 교육에 재투자할 수 있겠지. 그치? 기업은 최저임금제로 고용 안정과 생산성 혁신을 도모할 수 있겠지. 그치? 딴 데 안 도망가고. 국가는 노동 관련 교육과 기술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줘야겠지. 알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 글의 지문 1의 구도가 어떻게 돼? 제재가 최저임금제를 얘기를 하면서 벌써 보면은 앞에 기술과 교육에 관계가 있지만 최저임금제를 놓고선 지금 이 셋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이 관련자들, 개인, 기업, 국가 여기서 얼마나 윈윈이 돼야 되는지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이 구도를 짜야 돼. 이 구도를. 알겠어? 자, 대상 다 뒤져보라 그랬어. 자, 그러면은 자, 선생님이 어떤 논리 구조로 이제 논증을 했는지 봐라. 다시 봐. 2, 3, 4의 관점에서 불평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래. 목이 다르다. 자, 봐. 1에 따르면 노동소득의 불평등은 기업의 기술 혁신에 맞춰 개인의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교육이 뒷받침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그죠? 사회와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제도와 개인이 습득한 전문 기술이 상호작용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이룰 때 있도록 최저임금제가 제도로서 굳건히 뒷받침될 때 경제적 불평등은 해소되고 분배정의는 실현될 수 있다. 간단하게 얘기해요. 분배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제도를 확고히 만들어야 되는데
최저임금제를 확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야? 교육 기술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는 거야. 선전 그런 거야. 중요한 건 개인, 그래서 국가, 기업 역할이 지금 필요한 거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어려워. 틀을 짜는 게 어렵단 말이야. 자, 봐. 이제 봐. 2, 3, 4의 관점에서 볼 때 1의 분배적인 실현 방안은 다 한 가지 평가되어 있어. 먼저 이는 개인의 소유권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이거. 국가가 나서 재분배를 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논리를. 이에 따르면 자, 최저임금제를 최저임금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일종의 징벌적 과세와 다를 바 없기에 지금 잘 봐봐. 아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주제와 제재가 뭐라 그랬어? 주제를 드러나기 위한 이걸 못 쓰니까 동원한 핵심 소재라 그랬어. 그치? 주제와 제재는 같을 수도 있다 그랬어. 주제는 뭐야? 불평등 해소 방안이야. 논술에서 실제로 끌고 가는 행동 대상이 누구라 그랬어? 관점이라 그랬어. 논점. 그치? 지금 최저임금제가 중요한 최저임금제가 왜 중요한지 두 가지 이유를 지금 대고 있어요. 지금. 그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육 기술을 끌어오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치? 그러니까 각각의 키워드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를 잘 보란 말이야 지금. 안 그러면 일그러져. 그래서 봐. 그래야 글이 일관된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저는 징벌적 과세와 다름없기에 무슨 얘기냐면은 일의 노직의 소유권원에 보면 어떤 식으로든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자기 권리를. 그치? 기업과도 마찬가지잖아. 기업도. 근데 최저임금제는 임금을 높이는 거잖아. 그러면 뭐야? 아까 대상 기업의 입장에서는 왜 올려? 불이익이잖아. 그지? 로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해가 돼 이거?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징벌적 과세가 다름없다.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주와 노동자 간 경쟁의 균형을 깨트리면서 결과적으로 고용 수준을 낮출 뿐이다. 자, 여기까지고 이제 이걸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하지만 최저임금제는 아까 나왔잖아. 이래. 원초적으로 열세에 놓인 약자의 노동이 딸린 한계 생산성을 교정하는 일종의 보험과도 같아서 아까 들어왔어. 그치? 개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또 교육기회까지 제공하기에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래서 이를 제도로서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그치? 잉여금액 가지고 교육도.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여기서 개인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그 다음에 기업으로서도 이득이 된다. 왜? 더 많은 임금으로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기술,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면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플러스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지? 이해가 돼? 다행을. 잘 봐라. 그러니까 논점의 설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전체를 끌고 나가는 겁니다. 3에서 공자는 부유해도 절약하여 쓰고 남은 것을 남을 위해 쓸 줄 아는 사람이라면 공급을 후하게 나눠줘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저 낭비할 뿐이기에 굳이 공급을 많이 줄 필요 없다라고 했고 그의 제자 유학은 위정자는 자신보다는 백성의 안위를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약자를 우선하는 재분배 정책이 중요하고 분배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이 적극 나서서 약자를 우선하는 교육 및 기술 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다 꿰매고 있지 선생님 지금. 그치? 키워드를 가지고 다 꿰란 말이야. 꿰. 키워드 핵심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 이를테면 자, 최저임금제 제재를 가지고 있어. 최저임금제는 기업의 특정 업무에 맞춰 개인의 기술 역량을 특화할 때 놓치게 되는 일종의 기회비용 같은
같다는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역량 불균등에 따른 분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업의 여기 뭐야, 기업은이 빠졌다 여기. 미안하다.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된다. 내가 써. 이해됐죠? 그죠? 어? 자, 그 다음 거 봐. 사회 내용을 그림을 종합할 때 부모의 소득 격차가 가정 내 교육 지출 비용 차이로 이어지면서 자녀의 대학 진학률을 낮추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경제적 취약 가장의 계층 상승 욕구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최저임금제가 부모의 고용 수준을 높이고 임금의 안정성을 기함으로써 저소득 계층 자녀의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돈 받으면 애들한테 투자를 더 논리가 나오지. 이해되죠? 그와 함께 자, 선취업 후 대학에 진학한 청년과 이건데 고교 졸업 후 곧바로 대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취업률이 대학 진학 후 대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취업률에 비해 크게 낮지 않다. 는이 답변. 이것은 기업이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계속해서 창출한 결과로서 국가와 기업이 나서 개인의 기술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제도를 마련하고 정책화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비록 대학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계층일지라도 기술 혁신에 부합하는 인재이자 일하면서 공부하는 인재로 거듭난다면 임금 격차는 줄어들고 불평등 해소는 실현된다. 됐지? 다시 문제를 봐봐. 문제가 당황하게 만들었어. 이거 여러분 패턴대로 공부하고 만든. 자, 봐. 음미하고 계속 견주라고 해서 2, 3, 4의 관점에서 불평등 해소 방안을 논하래, 평가래. 2, 3, 4 아까 소유권은 지금 얘네들의 특징이, 연대고대 특징이 뭐야? 논점도 불분명하고 제시문과 제시문의 논점 간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야 된다는 거. 이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내 사고력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프레임을 잘 짜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봤을 때 2, 3, 4의 관점이라니까 여기서 2, 3, 4의 논점을 역으로 뽑아내야 되는 거야. 그럼 2에서는 소유권원에 대해서 절대 뺏길 수 없다는 소유권은, 개인이 이룬 거는, 여기서 개인은 기업이든 개인 몫이다.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염구 공자가 얘기하는데 뭐 밑에 뭐 또 뭐 유약이 있고 뭐 이런 애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어떤 거야? 사회 지도층들 있지, 그지? 기업이든 국가든 얘네들이 솔선수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역할, 교육이든 기술이든. 그러니까 국가는 교육에 굉장히 중점을 둬야 될 것이고 기업은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그래서 끌어올려야 되고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계층 사다리를 허물고 이런 행위들이 있으려 그러면 그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 첫째,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그치? 교육과 기술의 선순환해서 돈 없어서 가정이 형편이 떨어져서 그 곧바로 취업했는데도 가서 주경야독을 해가지고 대졸 해가지고 급여 더 올라가고 그지? 기술 이렇게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있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 기업 최저임금제를 높여서 이 소득이 낮은 가구들의 소득을 올려줘야겠지, 그치? 그러면 그게 다시 교육적으로 선순환이 되고 애들한테 더 많은 비용을 들어. 결국은 잘 봐. 이 구도를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잘 보란 말이야. 자, 주제는 분배 불평등이야. 근데 여기서 교육에 대한 역할을 해. 교육과 기술. 그리고 최저임금제를 역할을 얘기를 해. 얘네들이 교육과 기술, 최저임금제가 읽어보면은
따로 노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그치? 최저임금제가 가계로 들어가면은 애들한테 교육비로 나가고, 그치? 최저임금제가 기업으로 들어가면은 돈 아까워서라도 애들을 더, 직원들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그럼 국가는 부가 되는, 이런 이 관계들을 다 꿰줘야 되는 거야. 결국은 다 연결되는 거가 중요해. 그러면은 이걸 봤을 때 지금 이 관점에서 거꾸로 지금 보잖아. 그러면은 얘기할 거리가 많잖아. 일단 기술과 교육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최저임금제의 두 가지 포인트들. 첫째가 뭐야? 보험가드 같은 역할을 해서 서로 윈윈이고, 두 번째가 그 기업의 남용, 횡포, 그지? 임금제 가지고 수요 공급의 원리를 가지고 그거를 막을 수가 있고. 자, 중요한 게 뭐야? 여기서 지금 보면은 개인이 나오고, 꼭 잊지 말아야 돼. 이런 복잡한 거. 주체들을 다 끄집어내야 돼. 개인이 있지, 그치? 여기서 지금 기업이 있단 말이야. 기업에 대해서 되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교육 얘기야. 국가가 있단 말이야. 이 관점에서 얘를 맞춰놔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런데 무게 중심만 딱 잡으면은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애들이 옛날 기억으로 보면 주제가 갑자기 분배정의에서 최저임금제로 바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분배정의 실현을 위해서 최저임금제 그 밑에 두 단 교육, 이게 어떤 얼라이언스를 갖고 있는지 다 연결되잖아 지금. 그치? 그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려워 이거는. 한 번 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규칙대로 그냥 일관되게 그냥 탁탁탁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은 걸 채워넣어야 되는 거, 논리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썼겠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라 했잖아. 선생님 말한 대로 하면 된단 말이야. 아, 죽겠다 지금. 자꾸 읽어서 이해를 해야 돼. 알겠지? 이건 너무 어려서 그런 거야. 오늘은 그리고 내일 2021 인본주의 빨리빨리 갈게. 읽어. 이런 거 중요한 것들만 얘기해 줄게. 나머지는 이건 아까 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 설명을, 이것도 사실 굉장히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랬고, 얘네들은 핵심만 찔러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